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7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17% 하락했고요. 코삭은 2.14% 하락했습니다. 금요일도 이제 둘 다 크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증시가 계속 글로벌 악재, 그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끝도 없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봉이 사실 전 저점을 또 밀어버리면서 저점 라인이 지금 잡히지가 않았고요. 제가 강조드린 것은 이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끝까지 이제 아래골을 달지 않고 음봉을 밀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더 내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죠?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점 라인이 잡히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아직까지 저점을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200선까지, 2290선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많이 떨어진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2250포인트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좀 안정화되어서 증시가 좀 저점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글로벌에 대한 그런 악재들이 아직 해소될 그런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이 발표된 지 좀 시간이 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시와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은 돈이 많이 빠졌고요.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큰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또 이제 큰 최악의 변이로 다시 나타나거나 그런 정도의 악재가 아니라면 이제는 좀 이 시장에서도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 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지금 그런 외부 상황이 도저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좀 힘든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같이 소액주주가 아니고 저렇게 이제 천억 이상씩 굴리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악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저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저점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일봉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처럼 바닥 라인이 더 깨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 근처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적지 않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125월봉선까지 한 700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5일 연속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잘 버티는 듯 하면서 또 이렇게 매도 물량이 계속 연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모두 지금 그런 악재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계속 좀 그런 움직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이 금리 인상이 서서히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그런 영향을 좀 주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흔들렸던 그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좀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3.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계속 요 근처에 있습니다. 1,300원 아래 크게 내리지 않고 계속 1,200원 후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좀 내리다가도 금방 또 위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여전히 21선을 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확실히 근데 느껴지는 것은 1,300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1,300원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 1,300원이 넘어가면은 시장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나 은행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 환율을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지금 그렇게 방어를 한다면 정말 이제 국가가 흔들릴 만큼 그런 악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거의 끝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상의 악재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악의 악재인데, 그때는 뭐 세계 전체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영될 만한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뭐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좀 뭐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시장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내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 모두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나 이제 많이 내렸죠. 지금 2.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시장이 막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3.3%까지, 3.4%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수익률이 2.8%대까지 쭉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이 이대로 쭉 들어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좀 이제 위험 자산으로부터 빠져서 이제 이 국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자꾸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원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을 때, 원화로 받았을 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데이터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반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조만간 좀 이제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끝 이후에는 분명히 시장의 사이클대로, 시장의 순리대로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9,4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뭐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마지막에 22,000주 정도 실리면서 평소랑 비슷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증가를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100원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19,5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중간에 이제 시장이 좀 1% 가까이 또 하락을 하면서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그래서 확실히 시장보다 지금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간 이제 매수 수급이 확실히 붙어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쭉 떨어져서 이제 2200포인트까지 2200 후반 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조정 한번 400원 정도 하락을 한 게 전부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증시가 하락했을 때도 보합 수준, 이때는 이제 오히려 증시가 떨어졌을 때 5% 이상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장의 그런 하락과 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장의 하락에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크게 매수 세력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에 의해서 그냥 거래량 없이 쭉 다 떨어진다, 뭐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과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하는 세력이 확실히 붙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이때는 좀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 확실히 뭔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 세력이든 외국인 세력이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 ETF죠. 네, 원자력 관련 ETF가 상장을 하면서 두 종류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지분을 늘리는 네,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확실히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증시의 움직임과 지금 완전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전에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쭉쭉쭉쭉 떨어지던 그런 흐름과는 좀 반전이 일어났다. 지금 추세도 반전이 되었지만 이 흐름 자체, 그죠?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급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살아 있다면 조만간에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아쉽게도 이제 거래량 자체는 좀 이제 유지가 되는 듯 하다가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모르고요.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또 한 일주일 정도 또 거래량이 500만 주 내외로 뭐 유지가 되면서 뭐 크게 힘이 없다면 뭐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1000만 주 이상 터졌다가 또 이제 1000만 주 이상 터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제 수급이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반등을 네, 꽤나 많이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급하게 반등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를 지금 깨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지금 자리를 만들었고요. 19,400원 정도를 조금 지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박스권에서 지금 중간 정도 매물, 네, 평균 매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구간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죠? 19,400원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 위치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벽을 뚫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평균 구간에서 오랫동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유입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저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균 구간이 아무래도 거래량도 이 전체 구간에서 좀 뭐 한 번씩 이렇게 터지긴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물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 매물을 반대로 뚫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이 좀 힘이 실리면서 한 번에 뚫고 나가야 되는 네,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행보를 여기서 하다가 네, 옆으로 이제 튀어나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거래량을 실어서 위로 뚫고 나가는지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뭐 잠깐 꺾었다가 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좀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방으로 지금 위로 계속 밀어 올리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래량이 죽어있던 움직임과는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확실히 이제 요 세 포인트처럼 좀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적어도 이제 1,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날이 한 2, 3일 정도가 나와준다면 확실히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를 파고 나서 그대로 V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EWR에 대해서 네, 그런 신주 상장의 이벤트가 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공시 나왔죠. 50만 주 정도가 이제 7월 5일 정도에 상장이 되고요. EWR에 대한 거래는 6월 30일의 마지막이었고 7월 3일까지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7월 4일부터는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만 주라는 것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네, 상환 물량이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물량은 이제 7월 15일 정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50만 주 상장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500만 주 정도죠. 500만 주 정도는 아마 이때 상장이 될 것 같고요. 7월 20일 정도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에 대한 상장 물량도 거의 이제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는 네, 그런 움직임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좀 막을 수 있는 신주 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원전에 대한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있어 이제 주식 시장도 ETF와 같은 그런 파생 상품을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림이고요. 이번 달이 됐든 뭐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뭐 그림 비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큰 상승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언제 나올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뭐 찌그러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찌그러지면서 공포스러운 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뭐 누군가는 뭐 6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뭐 그렇게 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손을 들어줬고, 여전히 추세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주가의 흔들림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 지금 이 종목 자체, 이 기업 자체가 향하고 있는 그 기술의 방향,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지켜보시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오늘도 매수했네요. 기관 투자자 19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5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수량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 다 매수했고요. 뭐 사모펀드는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6월 달 들어가지고 거의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실히 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투신보험도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의 주요 세력들이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입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까지 이렇게 매수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데, 일단 뭐 신주 상장이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매수세는 확실히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계속 JP모간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해서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비중, 뭐 MSCI에 대한 비중, 뭐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비중이 뭐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지금 사서 뭐 나중에 팔 수도 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매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ETF와 같은 그런 파생 상품도 상장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증시의 흐름에 반대해서 움직이는 이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굳이 뭐 복잡하게 뭐 꼬아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사면 팔 수도 있는데 언제 팔까,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건 점쟁이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만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1850만 주로 40만 주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피크점이 요때 공매도 거래가 요때 피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6월 30일이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 EWR에 대해서 상장을 위해서 미리미리 공매도를 쳐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때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었고,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꺾였는데, 일단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공매도 1 거래량 자체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 잔고가 이용이 되어 왔고,
신주 상장이 딱 되는 그날 상환이 되는 것을 계속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7월 5일에 5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는데 뭐 7월 5일 3일 전에 7월 2일 전에 뭐 잔고가 변할지 아니면은 7월 5일 당일에 변할지 일단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에는 또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티에 있어서 주가를 누를 만한 그런 소스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매수 세력이 좀 없을 때 전체적인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 좀 같이 눌러진다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290까지 떨어졌었는데 두산 에너빌티는 우리가 계속 근처에 있던 그 19,000원대, 뭐 2만원대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증시가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면 2290에서 뭐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떨어져 온 게 한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티 외에도 대형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일단은 지금 두산 에너빌티만은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대형 종목들도 분명히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때도 두산 에너빌티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신용,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지금 뭐 체결 상환 비슷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상환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이때도 좀 상환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3,500만 주 정도 늘어나가지고 뭐 크게 그 이상은 움직임은 없네요. 3,500만 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상장될 때 또 그 상환이 이루어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때 이 대차 잔고도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대차 잔고도 이 체결량이 상당히 이제 좀 늘어났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일단은 며칠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50만 주 플러스에서 46만 주 플러스로 조금 줄긴 했지만 확실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 일도 120만 주 매수했고 그 전 일도 90만 주 정도 매수했고 그 전에도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거의 한 4일 정도 연속 들어왔고요. 그동안에 이 지분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1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10.1%죠.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10.1% 정도가 되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9% 중반, 많으면 후반대까지 유지하다가 계속 그냥 나가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제 10% 이상 외국인 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지금 이제 지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살펴보았고, 이제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요일이었나요? 체코 쪽에서 이제 MOU 체결을 진행을 했고, 거기 이제 원전 산업도 포함이 되었고,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방산, 뭐 그쪽을 다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수주를 위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노력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대를 체코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폴란드는 이제 시장이 크죠. 총 6개 정도의 1400메가와트급 6개를 진행을 하고요. 공사 규모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 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진행을 한다면 하나에 5조, 그래서 총 30조 정도가 공사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비용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 은행에서,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수원 사장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국만이 정해진 기간과 비용 내에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쪽에 이제 1400메가와트급 4개를 20조, 그죠? 단 20조로 이제 건설을 지금 기간 내에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세계 전체가 놀라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그 기간을 맞췄는지도 상당히 이제 놀랍기도 했고요. 그리고 싼 마이가 아니고, 그죠?
싼데도 기능도 잘 돌아가고, 네, 문제없이 안정성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1400MW급 모델이 지금 4개 정도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고 거의 완공되고 있죠. 거의 완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UAE도 이제 4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1400MW급만 검증을 거의 10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이 1400MW급을 발주를 내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다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천 기술이 이제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술력과, 네, 그 다음에 경제성, 사업 역량, 재원 조달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 좀 탈원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원전 업체들이 좀 고사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이제 원전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적 측면에서는 신규 발주가 나지 않으면은, 그러고 네, 그 시장이 점점 수익성이 없어진다면은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고 그 시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감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원전에 대한 산업 그 후퇴를 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건 이제 정말 기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다시 한번 R&D를 투자를 하고 인력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시 네,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고급 인력이 올 수밖에 없고,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인력 뽑아서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가 먼저 되어야지, 신규 발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지 기업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움직임은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이해를 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한국 내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쇠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제 완벽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다시 적극적으로 저렇게 세일즈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해외 기업들이 네,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착공 목표가 이제 2026년이기 때문에 사실 신한울 3, 4호기가 늦어도 25년, 네, 25년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는 벌써 이제 그 예비 발주량 품목을 미리 선발주 진행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폴란드 원전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뭐 주기계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을 발주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입찰에 대한 그런 결정을 상당히 이제 빠르게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면 이제 뭐 내년이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올해 말에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수원 3파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싸다. 특히 6개 짓는데 30조밖에 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뭐 50조, 60조 한다면 네, 정말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싸더라도 싼 마이가 아니고 안정성이 있고 기술력이 좋다면 네, 당연히 이제 한국 걸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방산과 뭐 전방위 산업들, 그죠?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또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가서 이제 폴란드에서 원전 세일즈 직접 했고, 또 정부 간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 그 다음에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의 에너지 공동회의를 열어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할 수도 있죠. 미국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좀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국가적인 그런 뭐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좀 폴란드를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미국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폴란드 원전이 미국이 수주를 해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폴란드 원전 사업을 미국이 가져가더라도 주기 공급사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적기에 부품을 납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창원에 경남 창원에 폴란드나 뭐 체코 이런 언론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서 원전 공장을 좀 돌아봤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초청 행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이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미국과 중국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서머 원전과 그다음에 조지아주 보글 원전의 원자로 용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 등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을 한 적이 있다. 그건 이제 그동안 이제 주력 원자력인 AP1000 주기기를 제공하며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계획한 일정대로 공급을 했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폴란드 원전을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폴란드가 천 모델인가요? 제가 좀 헷갈려서 일단은 그 모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그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뭐 더 넘어서 뉴스케일 파워 쪽, 그죠? 신규 SMR 쪽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를 가능하는 거고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미국이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원자로가 이제 87%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자국 내에 많이 건설을 해서 뭐 비중이 저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이제 러시아 쪽과 중국산이 전체적인 시장 비중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서방 쪽에서 원전 주도권을 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원전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딱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이 좀 이 원전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원전 제조를 잘 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프랑스도 있지만 한국이 상당히 이제 제조 기술이 좋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회피를 한다라고 했을 때 87%를 차지하는 그 기술을 회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누가 다 할 것이냐? 프랑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하겠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수주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도 러시아, 중국 견제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요. 최근에 뭐 다른 중국과 뭐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조금 좀 난처한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소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올해도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월 정도인가요? 밖에 남지 않았고 6개월 정도 남았죠. 근데 뭐 절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사실 절반 정도 지나는데 선거는 없어 보이지만 올해가 그래도 이 하락에 있어서 좀 잘 버텼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 성장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되었고 이 전 세계가 어디로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만큼 또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올해까지는 적어도 좀 계속해서 좀 들고 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